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AMD 라이젠 AM5 소켓 쓰는 CPU랑 SK 하이닉스 A-Die 16GB 램 2장 꼽아서 32GB로 쓰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램오버 가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이 사용하는 CPU가 AM5가 맞는지, 본인이 사용하는 램이 A-Die 16GB가 맞는지 요것조차도 본인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램오버 하시는 거 이번엔 좀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최대한 제가 쉽게 이렇게 풀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따라하기 전 주의사항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 값을 찾으려고 일주일이 걸렸는데, 일단 저는 값을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날 잡고 한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을 거고요. 안정화만 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버클럭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 누구도 오버클럭이나 뭐 언더볼팅이나 이런 이제 제조사의 순정값을 벗어나는 거는 그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조립컴퓨터 업체 쪽에서 애초에 오버클럭을 해서 이렇게 출고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예외고, 본인이 이렇게 오버클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품이 고장난다거나 부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기존의 CPU 오버클럭이나 뭐 커브 옵티마이저 이미 적용시켜 놓으신 분들은 일단 풀어야 됩니다. 램오버를 먼저 하고 나서 CPU 오버를 하던 커브 옵티마이저를 만지던지 해야 됩니다. 램오버 하고 나면 커브 옵티마이저 들어가는 값도 분명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램오버를 항상 먼저 해야 합니다. PBO 오토에 두는 정도까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로, 해당 가이드는 에즈락 메인보드 기준입니다. 다른 메인보드들도 이 값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가이드 이제 메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 에즈락 메인보드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계속 뭐 같은 말인데, 환경 수율 차이로 인하여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값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될 텐데, 진짜 개 뿔딱 걸리는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값대로 된다라고 제가 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다음, 램오버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 설치된 윈도우가 깨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값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윈도우가 깨질 확률은 정말 드물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백업은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건 지점 정도는 설정해 놓으면 좋겠죠. 7번은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 CPU가 AM5 CPU여야 되고 하이닉스 A-Die 26GB 램 2장이 꼽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대충 하이닉스 A-Die 아닌 것들을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하이닉스 A-Die 아닌 것들 있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거 기준에서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값이고요. 이게 7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6400이 잘 안 들어간다, 램컨 수율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9000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어서 6400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댓글이 달릴까봐 굉장히 타이밍을 좀 많이 풀었고요. 근데 푸는 것도 제가 웬만해선 타협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풀었냐면, 기존에 나오는 튜닝램 기준으로 풀었어요. 뭐 그거보다 아주 약간 더 좋아져 있긴 한데, 7000 시리즈여도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것도 안 들어가면 진짜 개뿔딱입니다. 뭐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램은 뭐 에센코어 아니어도 뭐 패트리어트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이닉스 A-Die이기 때문에 뭐 제조사만 다르지 사실상 똑같은 램이라고 봐도 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 수율에 있어서는 크게 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급 보드로 가면 8레이어 메인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PCB 층이 더 많은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클럭이 좀 더 잘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막 8000 이렇게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메인보드로도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맥스선이나 뭐 바마무마 이렇게 뭐 알리에서 직구하는 메인보드들 쓰셔도 웬만하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은 에즈락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메인보드 쪽에 바이오스 버전도 적어 드렸는데, 바이오스 버전도 크게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부러 안 올리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메뉴 위치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에즈락이면. 이거 일부러 안 올리는 이유가, 이거 이후로는 다 9800X3D용이라던가 뭐 7000 시리즈에 대한 업데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성능적인 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굳이 또 올려가지고 또 문제가 혹시 모를 버그가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차인데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바이오스 진입부터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바이오스 진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바이오스 진입 방법은 그냥 전원을 켠과 동시에 키보드에 있는 델리터 키 연타해서 UEFI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조리컴 업체 쪽에서 조립을 해서 오는 경우는 빠른 부팅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부팅이 켜져 있다면 이게 델리트 키를 통해서 바이오스에 진입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에 진입을 해서 다시 시작 버튼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바로 바이오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거는 이어지는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에 진입해서 다시 시작 아이콘 만드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탕화면 빈 공간에서 우클릭 하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가기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항목 위치 입력이라고 뜨는데, 요거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 놓겠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고, 바로 가기 이름 입력하라고 하는데 뭐 대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만드시고 마침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생기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면서 바이오스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요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시는 분들은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리스타트 투 UEFI라던가 이런 걸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바이오스 진입에는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지 모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오버클럭을 하려면 어드밴스드 모드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에즈락 기준입니다. 에즈락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위에 있는 어드밴스드 모드, 요거 누르셔서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언어는 그냥 영어 놔두시면 됩니다. 굳이 한글로 바꾸지 마세요. 한글로 바꾸면 더욱 헷갈리고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영어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오셨다면 이제 위쪽에 있는 걸 이제 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탭에서 OC 트위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의 PG 라이트닝 메인보드여 가지고 OC 트위커에 메뉴가 많이 없어서 뒤로 갈수록 이제 어드밴스드 탭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이 많을 텐데, 프로 RS 메인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OC 트위커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헷갈리신다 하시면 어차피 프로 RS도 똑같이 어드밴스드에 다 메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대로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시 트위커 탭으로 들어오셨다면 디램 프리퀀시라고 있습니다. 요걸 저희는 6400으로 오버클럭을 할 거니까 6400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라고도 있습니다. 요거 인에이블드 되어 있을 텐데 그냥 인에이블드 놔두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DDR5 때부터 생긴 건데요. 램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요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체감하는 부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여기에 꺼져 있으면 요걸 끄게 되면 완전히 고클럭으로 갔을 때 안정화에 좀 더 도움은 되긴 하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매번 부팅이 막 1, 2분씩 걸리면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네이블드로 놔두는 걸 권장을 합니다. 디세이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파워 다운 모드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 번째 말하는 거긴 하지만 이네이블드로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뭐 램 레이턴시가 빨라진다라는 말은 있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 적혀 있지만 0.3 나노세컨드 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차이가 안 난다, 측정 오차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램 타이밍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기어 다운 모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disabled로 바꿔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enabled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 기어 다운 모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램 타이밍 값을 전부 다 짝수로 바꿔서 동작시키게 하는 모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disabled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안정화에 실패한다 라고 하면 요거 enabled로 바꾸셔도 됩니다. 되는데 저는 성능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서 요거를 디세이블드 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보통은 기어 다운 모드는 보통 다 디세이블드로 설정을 합니다. 램오버를 할 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이밍 값들을 밑에서 이렇게 쭉 넣으실 수 있는데 요거 참고하셔서 그대로 쭉 넣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만약 뭐 안정화 실패했을 때 어떤 값을 바꿔야 하냐, 요거는 나중에 안정화 목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C 한번 누르셔서 다시 OC 트위커 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제가 PPT에서는 빼먹었는데 그 내용을 OC 트위커 쪽으로 나와 주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 전압하고 뭐
인피니티 패브릭 프리퀀시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CPU 번 이슈가 있고 그래 뭐 램이 죽는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CPU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들을 적어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드밴스드 탭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드밴스드 탭에 들어와서 AMD CBS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UMC Common Options에 들어갑니다. 그 UMC Common Options 안에 또 DDR Options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DDR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 또 DDR 파워 옵션스라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들어와 주시고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 가면 파워 다운 모드가 있는데 이게 기본 값으로 이네이블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켜놓으라고 권장을 했는데 요거를 만약 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파워 다운도 같이 꺼주셔야 됩니다. 이 파워 다운 모드도 그냥 램에 큰 부하가 없을 때 약간 성능을 떨어뜨리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체감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켜는 걸로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ESC 누르셔가지고 DDR 옵션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DDR Security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TSME를 Disabled로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램 암호화를 해주는 옵션입니다. 보안 옵션이라서 끄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꺼져 있는 시스템에서 공격받았다라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요. 지금 해킹을 하는 해커 분들도 램에 접근을 해서 해킹을 한다? 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그 컴퓨터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걸 끄게 되면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3.3 나노세크 줄어들었거든요. 3.3 나노세크는 꽤 많이 줄어든 건데 요거 끄면 성능이 유의미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끄는 걸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드밴스드 탭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ESC 누르셔가지고 이번에는 AMD 오버클럭킹에 들어갑니다. 맨 밑에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경고창이 일단 나와서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이나 이렇게 제조사 권장값을 벗어나면 시스템이 손상될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는과 동시에 너의 보증기간 그거 다 무의미하게 보증을 날려버릴 거야 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망가진 상태에서는 오버클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실제로 겁만 주려고 이렇게 멘트를 적어 놓은 거고, 보증이 날아가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어셉트 누르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셉트 누르셔서 들어오셨으면 DDR&, 인피니티 패브릭, 프리퀀시 타이밍스 여기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도 DDR 옵션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간 DDR 옵션스랑은 다른 메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DDR 옵션스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 올려놓은 대로 값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국룰처럼 넣는 값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뭐 딱히 뭐 바뀔 값이 없습니다. 기본 값은 좀 더 큰 숫자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작을수록 성능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RXTX 요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배속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냥 교과서처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ESC 누르셔가지고 AMD 오버클럭킹 메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SoC 언코어 OC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또 나올 텐데 그거 Enabled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건 전원을 전략해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저희는 하는 입장이니까 무조건 이 OC 모드를 Enabled 활성화해 주셔가지고 오버클럭이 잘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걸 매우 권장을 합니다. 매우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정화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 이제 오버클럭 값을 다 넣고 세팅할 거 다 세팅을 했고요. 이제 윈도우로 부팅을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도 모르실까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엑시트 탭으로 들어가셔서 Save Changes and Exit 요거 누르셔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ESC 누르시면 Discard Changes and Exi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반드시 Exit 탭에서 Save Changes and Exit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까지 하면서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뭔가 값을 잘못 넣은 것 같다, 근데 뭘 잘못 넣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Discard Changes and Exit 하셔가지고 윈도우로 부팅한 다음에 다시 끄신 다음에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과정이 너무 좀 번거롭다 라고 하시면 로드 UEFI 바이오스 디폴트스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면 그냥 메인보드
기본값으로 그냥 다 돌아갑니다. 기본값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기본값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램오버를 하고 나면 처음 조립했을 때처럼 부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좀 참아 주셔야 돼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최대 10분 정도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부팅은 대부분 성공하시겠지만 만약에라도 부팅에 실패하셨다라고 하면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스 초기화를 하려면 무조건 메인보드에 있는 클리어 시모스 단자를 셔틀을 시키거나 아니면 전원 코드를 뽑은 다음에 메인보드에 있는 CR2032 코인 배터리를 한 1분간 빼놨다가 다시 꼽으셔야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아마 보통은 진짜 잘못 넣은 게 아니라면 부팅에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자, 윈도우까지 부팅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셔서 젠타이밍스 요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영상 하단에 버전 1.35 버전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뭐 최신 버전 쓰셔도 돼요. 근데 최신 버전이 뭐 UI가 달라졌다거나 하면 또 이 가이드랑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1.35 버전을 권장을 하고요. 근데 뭐 1.35 버전에 버그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저의 가이드에서는 그 버그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1.35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젠 타이밍스 받아가지고 압축 풀고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넣었던 값들 다 잘 들어갔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충 보면 넣었던 값이랑 뭐 값이 똑같으니까 그걸 쭉 보시면 되고요. 아마 바뀌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부팅이 안 되면 안 됐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버그 GDM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어 다운 모드거든요. 요거를 바이오스에서 inabled로 바꿔도 계속 disabled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가이드에서는 이걸 disabled 하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요 프로시저, 이거 뭐 어떻게 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저항 나오는 것들은 시스템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드마다 뭐 같은 보드 뭐 같은 램을 쓰는데 이게 다르게 나온다, 원래 다르게 나와요. 예, 요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phy RDL 값이라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값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맨 밑에 있는 걸 누르셔가지고 다른 슬롯의 램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A2라고 나오잖아요. A2인데 요거를 B2로 이렇게 바꾸면 B2 값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TPHYRDL 값 요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똑같이 안 나올 거예요. 저도 똑같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동기화 시키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한 큐에 동기화된 값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램은 두 장 다 수율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수율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램이 두 개잖아요. 저희가 하나의 램이 수율이 뭐 나쁘거나 더 좋거나 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큐에 이렇게 동기화가 됐다면 수율이 진짜 정말로 운이 좋게 수율이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이 나온다면 이제 다음에 안내해 드리는 거는 하나는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이 TPHY RDL 값이 이제 슬롯별로 다르다면 이제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동기화를 시켜주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인데, 동기화를 시키면 안정화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진행하긴 했는데, 그냥 뭐 6400 클럭 들어간 거에 만족한다 라고 하면 뭐 이걸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입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동기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한 번은 해보셨으니까 이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 놨거든요. 대부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드밴스드 탭 누르셔서 AMD 오버클럭킹 들어가서 어셉트 한번 눌러주시고 DDR&, 인피니티, Fabric, Frequency, 슬래시 타이밍스 여기 또 들어가시고 DDR, PMU, 트레이닝 여기 또 들어가시면 맨 밑쪽에 요 ARD, PTRL, NIT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철자 하나씩 읽는데, 어쨌든 이거 P0 컨트롤 요거를 매뉴얼 밑에 값을 바꿀 수 있게 매뉴얼로 바꿔 주시고요. 아마 기본 값은 3일 거예요. 3인데 0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씩 넣어 보세요. 0부터 0을 넣어 가지고 또 부팅 시키시고, 부팅 시켜서 다시 요
tphyrdl 요 값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지 0 넣어보시고 동기화가 만약 안 됐다 그러면 다시 1 넣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로 동기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율마다 다 다른 거니까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값을 1 넣어서 또 부팅해서 저장해서 부팅해서 또 동기화 되는지 보시고, 동기화가 만약 안 됐다 그럼 또 2 넣어보시고 3 넣어보시고 3까지만 넣어보세요. 3까지 넣었는데 만약에 동기화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CPU랑 먼 곳에 있는 램의 수율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램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진짜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메인보드 매뉴얼 보시면 DDR5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드들이 A2랑 B2에 꼽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혹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래요. A2랑 B2에 이렇게 두 장을 꼽으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A1이랑 B1에 꼽아서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A2랑 B2에 꼽으셔야지 오버클럭도 되고 TPH 어쨌든 뭐 대부분의 DDR5 메인보드들이 A1에 램이 꽂히면 부팅 자체를 안 시켜주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반드시 A2, B2 이렇게 꼽으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 메인보드가 좀 특출난 거다라고 하시면 매뉴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3까지 넣어 봤는데 동기화가 이게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램 슬롯 위치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tphyrdl 그거는 동기화가 됐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이제 안정화를 봐야 됩니다. tm5라고 불리는데 테스트맨 5거든요. 요거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고요. 지금 0.13.1까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0.12 어드밴스드 5.1 요 버전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게 왜냐면 0.13 버전부터는 정확한 주기 설정이 안 돼요. 그냥 시간으로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안정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가이드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0.12 어드밴스드 5.1 요거 버전을 권장하고요. 요것도 제가 밑에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달아 드릴 겁니다. 자, 압축 해제하시고, 압축 해제하면 빈 폴더가 있어요. 비어있는 폴더 말고 이 영어 빈 폴더에 들어가시면 empty.cfg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 요거 더블 클릭하면 그냥 메모장을 열리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창이 나오면 메모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게 되면 만약 본인이 개발자다 라고 하시면 VS 코드로 그냥 여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VS 코드로 여셨다면 저장 컨트롤 S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될 거고요. 메모장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빨간색 밑줄 친 거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사이클스 요거는 10번 돌리겠다는 뜻이고요. 타임 같은 경우에는 1670% 돌린다는 뜻입니다. 1670%로 10사이클 돌려야지 안정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좀 빡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 그냥 어차피 밤에 자기 전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돌아가는 게 좀 더 확실한 안정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주기를 항상 잡고요. 그리고 라이젠, 저희는 AM5잖아요. AM5에서는 앱솔루트 안타 777 요걸로 테스트를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X3D 캐시가 달린 9800X3D나 9950X3D 같은 경우에는 X3D 전용 이게 있어요. 그거는 따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X3D CPU를 쓰시는 분들은 오버클럭을 6400에서 만족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메인보드를 X870 8레이어 메인보드를 쓰실 텐데, 그런 분들은 8000, 막 8200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아마 제 가이드를 아마 안 보고 계실 텐데, 만약에 6400을 9800X3D나 950X3D에 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라이젠 그 X3D용 그게 따로 있습니다. 컨피그가. 자, 여기서 또 중요한데, 컨피그 요거 바꾼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tm5a.exe 요거를 반드시 우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실행이 되자마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설정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바로 재빠르게 눌러주시고요. 그걸 누르시면 윈도우 탐색기가 열릴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바꿔놨던 빈 폴더 있는 mtcfg 요거를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시면 불러와지고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꺼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tm5a.exe 요거를 우클릭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 MT.CFG가 수정이 된 거라면 이렇게 나올 거, 왼쪽 하단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앱솔루트 알파 안타 777 이렇게 나올 텐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왔다라고 하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오타를 내신 겁니다. 예, 다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4시간 이상 걸려요. 이게 제가 1670%의 사이클을 10으로 줬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걸림으로 자기 전에 돌려놓고 아침에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런 X자 표시에 알림창이 떴다. 아쉽습니다. 예,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예,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뜻이고요. 값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면 일단 값 바꾸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 근데 본인이 이제 이런 느낌표가 아니구나. I 뭐 뜨고 뭐 completed 이렇게 떴다 라고 하시면 축하드립니다. 안정화가 일단 1차적으로는 끝나신 겁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단계인데, 일단 먼저 오류창이 이렇게 안정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M5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는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안정화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 건데, 왜 안정화에 실패하였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DDR5에서 램오버에 실패하는 원인은 타이밍이 너무 좋아져 있다거나 아니면 온도가 문제예요. 이게 DDR5부터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진 게 좀 있거든요. 최고 온도는 좀 더 높아졌는데 램 온도가 50도만 돼도 얘가 오류를 뿜어요. 이 DDR5 램은. 근데 램 온도를 어떻게 보냐, DDR5는 다 램 센서, 그 온도 센서가 다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게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모니터 요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거 켜두고 다시 TM5를 돌려봅니다. 하드웨어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첫 번째가 현재 값이고요, 두 번째가 최소 값이고 맨 마지막 게 최고 값입니다. 요 최고 값만 보시면 되거든요. 어려울 게 없어요. 요게 만약에 50도가 넘어간다, TM5만 돌렸는데 램 온도가 50도가 넘어간다, 온도가 문제인 거거든요. 자,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15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열을 내려주는 거예요. 방열판을 사서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팬을 하나 위에다가 놔가지고 램을 직접 식혀주는 방법도 있고요. 둘 다 하면 효과가 더블이 돼서 더 좋아지겠죠. 여기 취소선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현질해서 안정화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현질을 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2-5에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기어 다운 모드라고 있는데 요거를 enabled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어 다운 모드 enabled 먼저 하신 다음에 다시 TM5를 돌려보세요. 근데 그래도 또 실패가 나온다면 그것도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4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램 온도가 50도 미만인데도 계속 실패가 나온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전압이 부족한 거예요. 2-7에서 제가 1.3V 주라고 제가 안내를 이렇게 드렸는데 한 스텝이 이제 0.025V거든요. 그래서 한 스텝씩 이렇게 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5V 올려서 또 돌려보시고, 근데 그래도 또 실패가 뜬다 그러면 1.35V로 또 올려서 돌려보시고, 1.4V 이상으로 올리는 건 권장을 안 드려요. 어차피 최고값이 1.4V인데 1.35V쯤 되면 램 온도가 50도를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1.45V를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35V까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램 온도 올라가면 또 제가 15번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 기어 다운 모드를 이네이블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온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어 다운 모드 이네이블드 요거 했는데 그래도 안정화에 실패한다 그러면 2-6에서 나온 TREFI 값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제가 높게 놓은 값인데 요거를 딱 한 스텝 낮추는 거거든요. 요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값이, 그러니까 이게 0.5배였나? 0.5로 0.5를 곱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요 일단 43349 요 값을 한번 넣어 보시고요. T 레피를. 그래서 안정화를 본다면 보통은 대부분 성공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진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절반 값인 32512 요 값을 넣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기어다운 모드를 이네이블드 한다거나 이 T래피의 값을 낮게 낮추는 거는 이 램 성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램 온도가 지금 치솟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낮춰서 안정화를 본다는 건데, 뭐 계속 같은 말 하는 건데, 이렇게 성능 낮추기 싫으시다면 현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1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요거 램 슬롯을 한번 바꿔 보셔야 됩니다. TPHYRDL 값 요걸 동기화하면 안정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기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CPU랑 더 먼 램이 수율이 더 안 좋으면 안정화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램 위치를 한번 바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근데 진짜 이래도 안정화가 진짜 안 된다. 그러면 TPHYRDL 값 요거 동기화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ARDPT 어쨌든 요거 P0 컨트롤 요거를 오토 값으로 그냥 줘버리시면 그냥 자동으로 3이 들어가거든요. 3이나 아니면 3으로 안 되면 얘가 알아서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하거든요. 오토로 넣으면 무조건 안정화되는 값을 넣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오토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안정화가 안 된다. 예, 여기 적혀 있죠. 개뿔딱입니다. 진짜 운이 진짜 나쁘신 경우입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아니 진짜 이게 안정화가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이런 AM5에서 하이닉스 A다이 램을 쓰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값으로 안 들어간다? 그거는 거의 진짜 램이 불량품이거나 CPU가 불량품이거나 아니면 메인보드에 뭔가 문제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AS가 또 안 되죠. 근데 오버클럭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짜 운이 나쁘신 경우입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6000 클럭을 넣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안내드린 건 6400 클럭이잖아요. 욕심을 좀 버리시고 그냥 6000 클럭을 넣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방금 한 거는 TM5는 진짜 1차적인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게임이나 실제 작업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또 보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거나 작업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좀 난감한 입장이어가지고 시간이 날 때 따로 시간을 내서 그냥 게임을 돌려보고 작업을 돌려보고 이제 뭐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뭐 게임 중에 튕겨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아니면 뭐 작업 중에 한번 튕겨도 빡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바로 실사용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사용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이제 뭐 원인을 파악해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제 가이드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게임이나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그냥 게임을 해보시면 됩니다. 게임이나 작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근데 진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뭐 기존에 없던 잔넥 같은 게 이렇게 잔넥 스터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모니터 요거를 이용해서 램 온도가 만약에 50도나 55도가 넘어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55도라고 또 적었냐면 아까는 TM5는 램 온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도만 돼도 제가 안정화 실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게임에서는 CPU도 같이 많이 갈구잖아요. 그래픽 카드도 갈굴 거고.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 안이 굉장히 좀 공기가 더워져요. 좀 쿨링이 잘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램 온도가 5도 정도 더 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 55도로 보고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하드웨어 모니터를 켜놓고 게임이나 작업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본인 램이 몇 도에서 오류가 나는지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튕기는 그 시점에 최고 온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5도에 딱 정확히 튕기길래 55도로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도 때문에 튕기는 건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55도를 찍어서 게임이나 작업이 튕기거나 아니면 잔내기 생긴다 라고 하신다면 4-15에서 설명드린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4-15 이거죠. 50도 이상이라면 방열판이나 스파클링을 해주거나 값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고요.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램 온도가 50도도 안 넘어가는데 게임이 튕기거나 스터링이 발생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 4-14에 요 램 전압을 한번 올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서 게임이나 작업에서 안 튕기게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또 계속 게임에서 튕긴다 그러면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램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죠. 램을 바이오스를 초기화하셔서 램이 순정 상태인 상태에서 또 게임이나 작업을 돌려보세요.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램 오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근데 순정 상태에서 잘 되는데 오버를 하니까 TM5는 통과를 하는데 게임이 안 된다. 그럼 안정화 실패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안정화 보는 것까지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램오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는데 그냥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 놨고요. 어드밴스드 탭에서 AMD 오버클럭킹 들어가시면 LN2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본값이 켜져 있는, 이네이블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LN2 모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해외 레딧 같은 데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알아왔는데, LN2라는 건 액체 질소를 뜻하는 단어고요. 근데 이 액체 질소는 이제 진짜 극한 오버클럭을 할 때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부품이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 버려요. 영하의 온도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영하 몇 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지 스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펙보다도 더 밑에 영하의 온도로도 내려가요, 액체 질소를 쓰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온도 센서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고열의 값을 그냥 띄워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반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값이. 그렇기 때문에 과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팅을 그냥 안 시켜줍니다, 메인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LN2 모드를 켜서 온도 측정 센서를 무시하는 옵션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게 왜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지 굉장히 좀 무서운데, 어쨌든 요거를 디세이블 해주시기를 권장을 저는 드립니다. 근데 뭐 이게 뭐 해외 레딧에서도 말이 많아요. 그냥 켜놔도 된다, 끄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제 좀 콜로세움이 열려 있는데, 해외 레딧 쪽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디세이블드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TMI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해외 레딧 쪽에서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LN2 모드를 쓰게 되면 메인보드가 약간 전압을 좀 적게 준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메인보드가 주는 전압보다 더 높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검증되지 않은 TMI예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디세이블 하신다고 해서 뭐 손해보는 일은 아니에요, 요게. 예, 이렇게 이번 영상이 끝났고요. 이번에 제가 만든 가이드를 통해서 AM5 CPU에서 이제 하이닉스 A다이 16GB 램 두 장을 쓰면서 이제 6400 클럭을 넣어보고 싶다 라고 하셨던 분들, 6400 잘 넣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만약에 안정화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는 이게 6400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심지어 7000 시리즈에서도 다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짜 개뿔딱이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댓글에 이 값으로 안정화가 안 돼요 라는 사람이 많으면 저도 영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상으로 진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따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버클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